결혼 5년 만에 10억을 모았다. 네. 저는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해보지 않았어요? 뭐 육아휴직도 하시지 않아요? 저는 이제 조금 몇 개월 음. 안 쓰고 나서 이제 회사를 퇴사를 했기 때문에 쓰긴 썼지만 사실 길게는 못 썼어요. 왜냐면 보통 결혼하고 음. 나면 소득이 뚝 떨어지는 게 육아 네. 때문에 한 명이 일하고 한 명이 이제 커버를 하다 보니까 돈이 진짜 안 모이잖아요. 그 시절까지 포함해서 지금 5년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볼 수 있지? 저도 한 1년 정도는 예. 사람 쓰면서 예. 어느 정도 소득이 줄어들 거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어요. 만약에 내가 네. 출산 안 했으면 그만큼 저축을 할 수 있는 돈들인 거고. 사실 네. 예, 그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노력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잃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결혼 처음 시작할 때 네. 종잣돈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축의금을 이제 좀 들어오잖아요. 양가에서 부모님도 또 저희 좀 쓰라고 주시고 해서 아, 네. 그거 다 합치니까 1억 5천 정도가 저희 순자산이 되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보통 전셋집 구하면 끝이잖아요. 반전세 달았어요. 전셋집도 사실 구할 수 없는 돈이어가지고 네. 뭐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더 모으고 하려 해도 이 돈이 투자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이제 거의 생으로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의 결혼하고 나서 1년 조금 네. 넘는 시간은 거의 시드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그 시드가 또 집에 일부 묶여 있잖아요. 네, 보증금으로 반전세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뭔가를 제가 주식을 하려고 해도 아니면 하다못해 작은 거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 몇 천만 원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단계에서는 들어오는 소득 관리를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하고 요거를 토대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1억 원을 모으는데 일단은 주력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의 절약하고 저축하는데 사실 힘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면 1년 반은 다 수비를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공격으로 나간 거예요. 자, 뭐로 나갔어요? 제가 네. 지금 순자산이 네.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13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소장님에 비하면 너무 적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13억이면 산술적으로 1년 네. 반 수비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럼 번 돈이 10억이 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는 1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네. 사실 시드를 이제 어느 정도 1억 원까지 네. 모으고 나서는 내 집 마련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일단 내 집 마련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이제 저희가 공격적으로 돈을 모으고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몸값을 막 연봉을 20%씩 올리고 막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더라고요. 음. 근데 이 모이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무리 소득이 많아져도 내 이 생활비 수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자라고 제가 목표를 세웠었어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200을 쓴다면 나는 1,000만을 벌어도 2,000을 벌어도 200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계속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 잉여 현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가지고 1억을 모으고 나서부터는 내 집 마련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몇 개월의 시간이 있는 그거를 저희가 1억 원 좀 넘는 돈으로 주고 구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그 집이 뭐 한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오르더라고요. 그쵸. 한창 이제 격동의 시기였죠. 네. 예. 근데 10억 중에 그럼 부동산 하나 잘 사가지고 뭐 올린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순자산 10억이 넘는? 한 11억이 넘죠 지금은? 그 돈 중에서 부동산으로 제가 차익을 얻은 거는 2억대입니다. 빌라 샀어요? 아니 아파트를 샀는데 네. 저희가 시드가 워낙 없다 네. 보니까 당시 첫 내 집 마련을 네. 할 때 5억 초반대 아파트를 들어갔거든요. 그게 진짜 대출을 막 50% 끼고 해도 네. 그 정도 수준밖에 저희가 감내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자산이 한 1억 원을 모으고 기존에 있었던 거 합치니까 한 2억대 자산이었거든요. 순자산이. 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릴 수 없었고 한 5억대에 사서 그거를 8억대에 팔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네. 다 그냥 생 저축으로. 생 저축도 있는데 이제 2단계가 또 있었죠. 내 집 마련을 네. 하면서부터는 이제 대출을 갚아 나가잖아요. 갚아 나가면서부터 대출 원금만 갚고 이자도 갚고 그런데도 돈이 남잖아요. 대출 원금을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300, 400씩 갚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남는 돈으로 또 시드를 모아서 주식 투자로 조금 제가 또 증권사에 영업직은 아니었지만 네. 다니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조금 노출이 돼 있잖아요. 들리잖아요. 네, 그죠. 아, 뭐가 뜬데. 아니 부서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액으로 차곡차곡 좀 연습 삼아서 계속 불려갔었어요. 근데 그 돈이 점점 몇 천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더라고요. 2020년 하반기에 제가 그 첫 내 집 마련했던 집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때 갈아탈까? 주식에 조금 더 올인을 할까 고민하던 시점에 결과적으로는 갈아타기를 좀 하지 못했고 자산의 한 7, 80%를 주식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행히 그때 2020년 네. 하반기랑 네. 2021년이도 후반기는 좀 그렇긴 했지만 많이 오른 타이밍이에요. 네. 격동의 타이밍을 또 걸렸네요. 네, 야, 그래가지고 들어갔네. 다행히
또 주식을 통해 가지고 불리기도 했고 그 사이에 또 제가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몸값도 또 많이 올렸고 그러니까 쓰리 콤보였어요. 소득, 기본적인 네. 소득이 목돈 계속, 만들고. 기본 소득이 네. 또 있었고 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통해 가지고 하고, 기본적인 또 차익을 얻고 한 것도 있었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또 시드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의 해간 거. 일부에서 봤던 시간이랑 네. 비슷하네요. 시간도 내가 일 하나 하고 효율 올린 다음에 시간 확보해서 네. 확보한 시간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것처럼 자금도 만들고 네. 확보하고 여유 자금 만들어서 투자. 저는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이런 성향은 전혀 아니고요.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제 돈의 위치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편이에요. 현실적인 그렇게.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투자로 대박 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다들 원하는 게 서울에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네. 직장 잘 잡고 좀 잘 살아보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압축해서 이뤄놓은 케이스기도 하고 누구나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케이스라서 되게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결혼했으니까 5년 안에 얼마 모으고 10년 안에 얼마 모으고 각 썼어 이러면서. 그 순서를 잠깐 네. 요약해서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네. 결혼을 이제 신혼부부분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처음에 30년 넘게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맞아요. 이 사람과 내가 눈이 맞았다고 해서 경제관까지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본인의 그런 방향성을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전부터 거의 뭐 롤플레잉 수준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스드메나 이런 결혼 준비 비용을 최소화했고 사실 막 둘이서 카페에서 미리 가상가계부도 써보고 저는 자취를 했고 남편은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 개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걸 알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얼마나 쓸지 이런 것까지 다 한 거예요. 최대한 그 협상력이 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설득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계약하고 난 다음에 수정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약 전에 다 해야 돼. 만약에 맞아. 지금 결혼 준비하시거나 신혼부부시라면 지금 바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그러면 서로 약간 이제 가치관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도 나 그냥 뭐 서울에 집 한 두 채는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는 내 집 마련, 하나는 임대 줄거 이런 거 꿈은 다 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 노후 돼서도 한 달에 지금 현재 그 현금 가치로 500 정도는 들어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의 기준 혹은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있어요. 다 달라요. 누구는 10억이면 돼요. 또 되게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부동산이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뭐 서울 중심 한가운데다 괜찮은 집만 아파트만 해도 2, 30억씩 하니까 다르겠죠. 당연히 금액이. 그런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미래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가 나올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50억이 나왔었거든요. 오. 그때 1억대 자산이었는데 50억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봐도. 그거를 이제 10년 안에 10억을 그러면 모아보자. 이거는 뭐 안 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텐인텐. 맞아, 텐인텐. 그쵸.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따라하면서 그걸 시작했고 이제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최대 얼마를 모을 수 있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축액을 미리 빼놨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했고 너무 뻔한 말이지만 이거가 거의 정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이 정도 저축을 못하면 그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키자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생활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면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몸값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시스템이 기본적인 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탄탄해요. 그럼 이걸 토대로 시드를 모으잖아요. 5천, 1억, 2억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만히 있냐? 이걸로 우리는 처음에 갭으로 해서 부동산을 하나 내 집 마련을 했었고 또 그걸 하다 보면 또 몇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또 시작을 했었고 그럼 그게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자산이라는 게 계속 또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배당주에 만약에 사면 배당금이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또 돈을 굴려가는 월급 관리가 되고 소득은 계속해서 또 시드가 쌓이고 이 시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하고 또 투자하고 또 소득 발생하고 기본 돈 관리는 탄탄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되니까 사실 망하는 게 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키는 핵심이네요. 절약이네. 절약을 해서 현금 흐름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걸 가지고 시드를 빨리 쌓아서 계속 투자를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절약 노하우 혹시 좀 알려줄 만한 거 있어요? 이것만은 좀 꼭 해야 된다? 저는 짠테크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약을 할 때 그냥 배달 음식 시키고 싶은데 못 시키니까 너무 괴로워.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야 돼? 내가 막 지금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달 음식을 거의 안 시키거든요. 어. 한 달에 한 번? 시킬까 말까? 근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배달 음식을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실 거기서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거든요. 그 이유가 배달 음식을 제가 만약에 5만 원을 주고 시켰어요. 그 시키는 것보다 이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게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아. 이게 저절로 자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회비용이구나. 네, 이 5만 원으로 ETF도 한 주 살 수 있고 요새는 소수점 투자라고 해서 네, 맞아요. 할수 미국 있어요. 주식 네. 살 수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냥 살려면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냥 쪼개서 사면 되거든요. 그래도 배당 다 오고 하잖아요. 저는 식비를 집밥을 되게 굉장히 많이 네. 해먹는데 아 또 뭐 식비 아끼라고 집밥 얘기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집밥을 최대한 해먹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이상 좋은 데 가요. 호텔 갑니다. 무조건. 호텔 브런치 가서 그 안에서 저만의 다양한 교양을 쌓고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절약한 나에 대한 선물, 스몰 럭셔리라고 네. 해야겠네요. 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마시는 거, 매일 치킨 배달을 시키는 거, 매일 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치팅데이라는 게 그날이 기쁜 이유가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뭐 2주일 굉장히 열심히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면서 그날이 됐을 때 진짜 행복하잖아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네. 건빵이 군대에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절제와 균형을 어. 통해서 내 목표에 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소소한 보상이 딱 있을 때가 행복한 거지 음. 매일 먹는 치맥, 매일 보는 넷플릭스 뭐 이것도 난 그래도 좋은데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을 아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내 기준에 쓸데없는 돈들을 새로운 가치를 주는 나에게 두고두고 남는 경험을 주는 곳에 돈을 위치를 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신혼부부한테 이것만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신혼부부 분들이면 아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딩크족이 아닌 이상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아이에게 서포트를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지금 5살 아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3돌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어떤 걸 필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분유, 기저귀 이건 당연히 이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는 부모의 따뜻한 밀착 케어, 사랑이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거, 아빠가 원하는 거를 그냥 보통 착각하고 많이들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가면 키즈 카페가 다 벌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막 책도 쫙 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무슨 저 나이에 영어 책이 있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1,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1,000만 원 더 이상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돈 못 먹을 텐데. 네, 뭐 소형차, 중형차 한 대 값은 나가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된다 내가. 막 월 소득이 1억 이상씩 되고 내가 네. 아이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써도 내가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런 분들이 열애죠. 그런데 정말 평범한 나 월급쟁이에서 시작을 하고 사실 아이에게 어릴 때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아이가 진짜 필요할 때 요새는 저학년만 돼도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걸 얘기하고요. 중고등학교 때 되면 아이가 공부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좋아하면 사실 뭐 사교육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진짜 의욕이 있는데 그런 거 솔직히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야죠. 예. 그거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서포트해줄 수 없으면 그게 더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조금 내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서포트를 해줘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어릴 때 증여를 해가지고 그 돈을 정말 초우량주 시가총액 그냥 세계 5위 안에 드는 거 하나씩만 사놓으셔도 10년, 20년 후면 어마어마하게 불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아이가 원할 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또 원하는 거를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 우리 집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이들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보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이가 큰다면 엄마 아빠가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데 사실 너에게 지금 많은 돈을 다 올인하기에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너한테 월 100만 원씩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 대신 이 100만 원 안에서 너가 배우고 싶은 거,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하면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줄게. 그럼 아이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잖아요. 요새는 다 오히려 부모님한테 고마운 거죠. 아 이렇게 많은 비중을 나한테 서포트를 해주시는구나. 아이도 그 100만 원 안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 중에서 본인이 최고 만족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연습을 시켜준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회비용을 선택하는 기회를 줬네요. 최고의 경제교육이네요. 실제로
부자 중에서 자녀를 위해서 본인 네. 돈 많은데 없는 네. 척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일부. 부모님이 잘 사는 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무제한이다 생각하고 다 선택을 해버리더라고요. 아까운 걸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 말하신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네. 선물이 아닐까 저도 그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혼부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시드를 처음에 한 1억대 자산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제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은 저보다 적게 시작한 집은 없었어요. 그게 뭐 당연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어느 세월에 내가 그렇게 많은 자산을 이룰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보다 올해 조금 나아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목표한 뭐 저축률 혹은 뭐 얼마를 떼어서 어디에 투자를 해보겠다는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속도로 가더라고요. 가끔 그래요. 20대 때 뭐 이미 자산이 많으신 분들 보면서 나는 이미 40대인데 내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겠어? 막 따라잡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속도로. 그렇죠. 내가 네. 필요한 돈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최고 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20대 때 부자라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40대가 됐는데 지금까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돈을 못 모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람마다 또 그런 기회가 오는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시작을 하되 일단은 실천을 먼저 해보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고 타인이 아닌 나와 비교하면서 조금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해서 1부, 2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네. 좋았던 게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단계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희망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